네, 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일단은 엔비디아 H20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니 또 AMD 뭐 인텔까지도 지금 확대된 상황이고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딱 그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오늘 또 어떨지도 궁금해지네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관세 전쟁이 아니라 네. 갑자기 AI 전쟁, 반도체 전쟁을 아, 끌어들이는 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미 빠진 상황 하에서 또 파월한테 풋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게요. 또 풋도 안 주고 풋도 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크게 폭락을 한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3%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뭔가 그 시카고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관세 역량이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말 딱 바꿨잖아요. 네, 말다 뭐 좋게 바꿨습니다. 말하면 굉장히 유연한 사고, 네. 탄력적인 사고인데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준 것 같았습니다. 뭐 경기 둔화라든지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근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투자한다 그러고 돈 뭐 5천억 불 투자한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뒤통수. 갑자기 딱 저렇게 하시면은 되게 황당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도체 관련 주식까지 다 네. 같이 해서 이거는 관세 전쟁이 아니라 그냥 AI 전쟁으로 다시 또 바뀌는 것 같은 상태여서 관세 다음에는 이제 좀 문제가 없으려나 그랬더니 AI 전쟁 다시 시작하면 반도체 주식들은 힘들 것 그러게요. 같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보면서 뉴욕 증시 잘 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래간만에 뵙니다. 네. 뉴욕 증시 요즘 보느라 바쁘시죠? 네,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아, 네, 최근에 뭐 미국 증시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네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일 밤도 사실 뭐 하루 단위로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 자체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신도 아니고. 어떤 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추세라는 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저분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일선 깨지면서 그리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테크니컬한 거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21.3% 하락을 했고요. 4월 14일 기준으로 이게 마이너스 13% 정도까지 좀 축소했죠. 그래서 지금은 각으로 따지면 고점 대비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0% 정도까지 떨어졌던 그 시점은 이 트럼프 관세부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 심리가 매물이 쏟아지는 데 더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 하락하고 나서 그때 당시 미국이 경기 침체 구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의 행보가 달라졌었는데 보통 경기 침체가 아닌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는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하잖아요. 경제 확장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연말까지 좀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네. 그러면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낙폭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컸어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미국을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지금의 사태의 출발점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국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하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한다고 하면 미국이 비미국보다 증시 측면에서 탄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때를 기준으로 놓고 한다고 하면 혹시 미국 증시가 2월 19일 날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비미국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했던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증시가 강하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요인들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하반월 미리 얘기해드리면 어차피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75개국 이상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90일 동안에는 증시가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국가들과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전해질 건데요. 아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증시의 추세를 높인다고 하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갈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또 문 연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그 제작진들 부조정실에서 다행이다, 위안이 된다. 예,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물려있진 않지만 투자 많이 하시죠? 예, 물려있진 않지만 네. 이제 보통 수익 난 게 본전 같고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그런 고점이 본전이니까 항상.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그 근간에는 예. 지금은 실물 지표하고 금융시장 간 괴리가 너무 커요. 아,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하락폭은 상당히 컸지만 이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실물 지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크다.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실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GDP를 많이 보죠. GD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022년도 1분기 때 역성장을 하고 2022년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온다고 하면 2.7% 성장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앞서 성장도나 리셉션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심리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경기 회복을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 지수를 볼 이유는 없어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예. 확장 국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거를 매번 확인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제 그 실물 지표와 금융 시장 간의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가 추세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바뀌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로 바뀌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까지 왔던 모든 패러다임을 자기가 바꿔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 계속 가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지 서비스업이 계속 가고 제조업을 저렇게 계속 푸시를 하면 계속 공장을 가져오고 물건을 만들고 이걸 하겠다고 계속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컬처가 바뀌는 트렌드가 아예 바뀌는 그래서 이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의 트렌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문 위원님께서는. 일단 그 심리 지표 최근의 현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 이상에서 계속 놓여 있었죠. 소위 경기 확장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이축 국면에 있다가 조금씩 개선됐던 상황이고 올해 연초 이후에는 이게 확장 국면에 들어섰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관세부과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동반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들 최근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진입을 했잖아요. 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부가 사실 지금 당장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부가 하게 되면 앞으로 물가가 자극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분들은 이제 리세션까지 우려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일시적인 상황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놓고 사실 심리지표, 실물지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제조 공급망 구축이라는 부분들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거고, 이게 한층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제조 공급망 구축에 따른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게 사실은 자동차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장을 짓는데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끝나야 그때 이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지었던 공장들이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 중국과 미국 이렇게 분리해서 경제적 공생관계로 성장을 해왔던 이 메커니즘에서 이제는 과거 중국처럼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를 방향성 측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공장,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게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건비도 네. 비싼데. 인건비는 뭐 자동화, AI 자동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이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네. 사실 트럼프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좀 가지고 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이 경제 성장을 보였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네.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성장했던 그 근간이었는데, 그 바탕에는 불법 이민자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도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를 기반해서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정책적인 성향상 이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지금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대표적인 행정부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MBR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판정위원회 데이터를 가지고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은 경기 확장에 2020년 5월 달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기준으로 59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를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놓고 현재까지 미국 경기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면 73%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3%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기본적으로는 2027년도 상반기,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처럼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확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딜레이 시킨다라고 하면 2027년도 하반기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내년도 혹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들을 저는 올해부터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초과저축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난해 사실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 지표는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는 있는데, 저는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경로 하에서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 금리는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보실 것 같은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금리 결정 요인들이 있어요. 물가, 통화 정책,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많이 영향을 받죠. 근데 이 네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의 연준의 정책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2년물, 그리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할 때 보는 물가는 PC 지표거든요. PC를 가지고 이제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정책 금리가 오를 때 장기 금리가 뒤따라서 오르고 정책 금리가 내릴 때 뒤따라서 이제 장기 금리가 내리는 패턴들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요. PC 물가가 올라갔을 때 시차를 갖고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PC 물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또 장기 금리들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지난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2번 정도 인하를 최소 해줄 겁니다. 그리고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6%대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후반대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기 금리 흐름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채 매도, 일본에서도 미국채 매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저는 그거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추정인 거죠? 추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장기 금리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연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미국 장기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7 전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물가의 근거를 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네. 언제쯤 첫 네. 인하를 할까요? 올해? 저는 빠르면 5월 달에도 5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아. 이제 제가 빠르면 5월이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예고보다 빨라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많이 늦춰 했던 이유들은 물가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올라버리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계절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동계 기간 12월에서 2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에 해당되는 5월 말, 9월 네. 초 이 기간 물가들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의 물가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물가가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이제 예정된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FMC, 10월 FMC가 물가 영향 없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준이 2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5월과 10월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견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빠르면 5월, 늦어져도 6월 달에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 섹터별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에서 지금 새우 등이 엔비디아가 됐어요. 엔비디아. 지금 뭔가 반도체가 지금 최대 협상 카드로 좀 떠오르는 느낌인데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한 105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AMD라든지 반도체 섹터 어떤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원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주가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항상 밸류가 상당히 높았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또 하락폭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2년 전 수준까지 해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싸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4월 7일 날 네. 증시 저점은 확인됐고요. 아, 뉴욕 증시. 네. 어. 그리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던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증시가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75개 국가의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증시가 반격할 수 있는 토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IT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4월 하반은 4월 초에 낙폭을 빠르게 메꾸고 S&P 500 지수가 5,7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지금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하락 요인들보다는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칩 문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노이즈들은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게 엔비디아 실적을 저해하거나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영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 중국의 H20 칩 관련해서 규제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IB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 주가를 190달러 정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폭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이유들은 어찌됐든 AI 이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까지는 이제 학습용에 머물렀지만 네. 올해부터는 추론용으로 가셔야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난해를 고점으로 엔비디아 중가율은 피크아웃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중가율은 낮아질 여지는 있지만 절대 명목 판매량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처럼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물량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기존의 매출에서 이제 중국 없이 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 가격 부분들은 현재 가격에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사실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해오고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들을 해오고 있는데 중국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형태, 또 제품을 수출을 할 때도 우회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규제를 했던 것만큼 그 효과가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하겠지만 이런 메커니즘,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렇게 가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생각보다 중국이 반응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좀 정책들을 꺼내드는 만큼 또 시간이 지나면 자극적으로 꺼내들었던 그런 규제들을 좀 풀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일 날 트럼프가 제시했던 그 보드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매겼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를 그때 숫자로 확인해 주는데 아마 90일 뒤에는 10%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보드판에 있었던 게 그 상품 수입과 수출, 상품 수지를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왔던 금액에서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맞아요. 제시를 했던 건데 90일 뒤에는 저는 또다시 5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게 때려놓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완화하는 네네, 그런 저는 그렇게 스탠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 연구위원님이 사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 테슬라하고 메타 좋게 말씀 주셨어요. 제 기억 맞죠? 네, 테슬라 예. 메타 좋게 봅니다. 네,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일단은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또 일론 머스크 뭐 다치 수장되고 나서부터 또 테슬라 주가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딱 트럼프 취임했을 때가 고점이고 지금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괜찮나요? 아마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이후로 아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한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안 않았거든요. 남았- 예.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될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다시 테슬라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제가 돌아오면.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미국 자동차 전체 판매의 약 40% 차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전기차 점유율을 놓고 보니까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한 6%포인트 정도 더 낮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을 보니까 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판매량 감소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뭐 정량적인 부분을 갖고 전망을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이제 미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테슬라를 좋게 봐야 되는 이유들은 결국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이 테슬라 판매량이 정상기도로 올라서는 모습들을 좀 목도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차인 사이버캡 그리고 이제 전기 트럭인 세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가 실질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전해진 뭐 뉴스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핵심 부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버캡이나 전기 트럭 세미의 양산 일정, 출시 일정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은 있지만 저는 지금 트럼프의 전반적인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90일 뒤에는 일관된 정책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는 사실 지금의 모습보다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런 대상들을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워낙 낙폭이 가대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지 않은 한 미국 기업 실적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금융주를 필두로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닝 시즌 진입하기 전에 올해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관세 부과를 하니까 이로 인해서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간 비용들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다 보니까 지금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7.3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과거 10년과 5년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개선됐던 그 폭이 각각 9%포인트, 7%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가 7.3이라고 하면 아마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10% 이상 1분기 EPS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실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 약세로 돌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이 금 산다고 하면서 금값도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침체를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형태면은 금도 너무 고평가고 달러도 이제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먼저 달러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게 아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거의 9.5% 정도까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들은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지수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신흥국가 동일하게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월 달 이후로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미국의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러스에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달러 약세를 유발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 보이고 유럽과 신흥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달러 약세 흐름에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근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월 달에 독일이 재정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이탈리아나 프랑스 여타 국가들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2026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GDP가 0.4%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이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좀 유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독일의 재정계획안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시점이 계속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러가 일방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이라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금 가격은 네. 사실 과거에 이제 실질금리 그리고 달러화랑 역의 삼각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았었는데 2018년도 이후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적으로 이제 금 가격을 전망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금 가격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올해만 해도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를 반영해서 이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화랑 금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서 좀 그 얘기를 해드린 사항이고 또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된 상품들의 추이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여쭤볼게요. 애플하고 메타. 애플 8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네. 메타 좋게 보셨으니까 메타 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메타는 사실 지금 당장보다는 그 팬데믹 이후에 메타버스 산업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선제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라서 아마 지금은 아니고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자녀분들 아니면 아마 손자 손녀 정도 됐을 때 그 세대들은 아마 지금처럼 오프라인 일상보다는 온라인 일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메타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뭐 테슬라나 메타를 포함해서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7을 좀 좋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